지역경제와 소상공인학과를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이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 소상공인들이 이 몸에 와닿는 그런 좀 체감할 만한 정책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은 소상공인의 당면 과제가 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의 당면 문제점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규모에 대한 영세성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서비스업에, 그러니까 뭐 도소 매업, 음식 숙박업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리 이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뭐 괜찮았는데 요새는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그게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뭐니 해도 전체 파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저수익이 나타나고 과당 경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 채널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배달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배달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내 경쟁자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 볼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의 영세성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 비중이라든가 사업체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 1억짜리 10개보다는 뭐 1,000만 원짜리 뭐 20개. 기업체는 20개지만 1억짜리에 뭐 한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이 반드시 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이 이 조직화를 통하거나 협업으로 극복해야 될 그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서로 이제 뭉치어서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은 업종끼리 또 다른 업종끼리 모여서 지역 상권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견인해 간다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조직화나 협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이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서로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협동조합도 중요하고 상점가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전통 서비스업이라고 흔히 말하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뭐 운수 뭐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업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전환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전환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통 서비스업에도 새로운 감정,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감성을 입혀서 다른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못하는
그런 차별적인 요인으로 극복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 서비스업이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 구성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얘기가 결국은 나하고서 나도 옛날에 저랬어. 내가 어릴 때 저랬지. 그런 감정이입이 일어나게 한다면은 그 매장을 찾거나 그 업종을 찾게 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성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격이 비싸서 과시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찾게 되거나 소상공인을 찾게 되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요새 원료비 다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임대료 올랐지, 어떻게 착한 가격을 구성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업자 조합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원료비를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키오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좀 유도하면서 가격 대비 좀 맛이 있거나 서비스가 좋은 제품들을 공급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포기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면은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들을 고려할 때 가성비 높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소상공인들께서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필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제 서울 근교로 나가보면은 굉장히 작지만 조그만 제빵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성 요인을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업체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나만을 위한 소비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업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사가 주는 서비스를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나에게 맞추는 서비스, 나에게 맞추는 제품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비건을 좀 더 개발해서 비건을 좀 특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SNS가 결국은 저는 전통적인 소상공인들도 필요하다.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보여진다고 그러면은 SNS를 통해서 소통과 연대를 계속 강화를 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이라도 계속 보여주는 게 저는 앞으로 전통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기준은 요 네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격, 서비스 정신, 그 정신에 기반한 품질, 그리고 이제 그게 쌓여서 브랜드 파워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진다고 그러면은 그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것들은 대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좀 서비스하는 제품이나 품질이 가격을 높이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알기 위한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에 국내 10대 외식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 양극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얘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거,
아주 저렴한 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의점 간편식의 다양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건강에 관한 건강식,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라고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드는데 이제 기계를 이용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뭐 로봇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자체에서 이제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좀 빼내 가지고 뭐 자동화 생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아니면 프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설탕을 제로 한다든가 슈가 프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레스플레이션, 그다음에 특화 매장, 그다음에 이제 콜라보 예약 등 협업이 확생당하고, 그다음에 외식형 간편식이 확대, 이건 이제 배달 같은 것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에 인증샷 전성시대. 이게 이제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파는 장소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지역의 카페라든가 뭐 식당이 잘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SNS에 인증샷이 올라가면서 입소문을 타고, 그 소문을 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보여지면은, 이런 트렌드를 타서 우리 내 편의 영업 장소가 저런 거에 어떻게, 내 업태가 어떻게 저런 거에 맞춰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본인도 좀 변신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디지털 마켓 트렌드 보면 팝업 스토어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라는 것은 단기간에 운영하는 일종의 뭐 스토어 같은 것들,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업체, 뭐 온라인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뉴노멀이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나타날 것 같다. 브랜드 세계관, 빅데이터 인사이트 등,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을 뭐 이제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공급업체라든가 서비스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리고 이제 파워풀 커뮤니티,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진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개인화 시대가 나타난다. 그리고 숏폼의 대중화,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긴 강의, 이게 잘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30초 내외에 짧은 숏폼들이 요새 유튜브나 이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뭐 지금 잠깐 챗GPT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나 이런 소비자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호응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아까도 나타난 것처럼 특히 지방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잘 키워내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금융비용 부담을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판로 지원, 수출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영업활동하는 규제들이 되게 많은데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얘기. 그리고 주 52시간제 같은 노동의 유연화, 사람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 쓰는 주 52시간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쓰게 해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성장 농력을 확보하기 위한 R&D라든가 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드물게 적지만 업종 전환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레드오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블루오션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전환 재개도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최근의 경제 흐름하고 되게 기업인들이 원하는 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온 것처럼 종합몰, 할인점, 홈쇼핑, 전문몰, 공동구매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은 그런 유통 채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유통 채널을 내 업종에 어떻게 끌고 가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가지 채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픈마켓, 패션몰, 해외마켓, 소셜 서비스, 여러 가지 이제 카드사, 포인트몰 이런 같이 유통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통 채널을 어떻게 내가 편입이 돼서 일을 하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통 경로를 좀 파악해보고 내에 적합한 유통 채널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그 젊은 세대들이 물론 이제 영국에서 조사하는 거지만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편하게 느끼는 신기술은 이미지 검색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쇼핑 가능한 콘텐츠를 구매하기, 그 다음에 AR, 가상현실 같은 걸 좀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증강현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판매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아니라 저런 트렌드들을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을 내 소비자,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도 이제 이런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유통기술,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보면은 그런 노력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소상공인이 이제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라 그냥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중소기업부나 이런 쪽에 또 소진공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소상공인 정책은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상공인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업체 비중은 한 95%, 93% 정도 되고요. 사업체 수 비중으로 치면 85%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가 덜 돼 있고 체계화도 안 돼 있고 관련 통계도 없습니다. 정책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통계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통계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차적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늦거든요. 지금 2021년도 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통계가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소상공인 정책도 그냥 중소기업 정책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해도 되지만 지금은 목표가 정확해지고 그 목표에 맞는 정확한 정책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조금 더 우리가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은 진짜 대기업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들어와도 대기업을 빼놓고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서 오래 버티질 못한다.
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식당 영업하시는 분,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만 오래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다른 업종도 비슷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자끼리 협업을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아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하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 구심점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좀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연대와 협업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수익성이 이제 아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못하니까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지고요. 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소비자들은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돈도 좀 많이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좀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론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특정 분야나 특정 업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이제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또 소비자들의 문제도 봐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호할 거냐, 경쟁 체제를 유지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보호하는 등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없어서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 다만 아까 이제 영세하고 작은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 이 부분에 대기업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가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을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약론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정책으로 이걸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경쟁 관계라는 그 용어인데 동일 업종에서는 대 경쟁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경쟁자들과 협업을 하는 얘기가 뭐 논리적으로는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경쟁하는 업체들끼리 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위성과 현실 간의 괴리라고 제가 말을 적어놨지만 되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뭐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유통업체 두르지 말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은 정책 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성 문제. 그러니까 정책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뭐 법을 만드는데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문제가 다 그냥 불거진 다음에 정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겪는 것 같다. 옛날에 그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이 막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보통 2, 3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미 시장은 다 평정이 된 다음에
정책이 들어가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정책 기대치가 높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소상공인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정책에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 안전망이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정책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정책적 기대치를 갖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소상공인들 실태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외애로 요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 임차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요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이 심하는 거는 이게 이제 대기업과의 경쟁인지 동일한 규모의 소상공인 간의 경쟁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봤지만 되게 소상공인들하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경쟁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기의 경제력이나 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정한 경제 차원에서 조금 규제를 해야 된다. 상권이 쇠퇴하는 문제는 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구도심이 좀 많이 좀 쇠퇴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지역 상권 르네상스라든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잘 추진해서 지역 경제를 다시 되살릴 수 있거냐, 이 구도심 같은 것을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원재료비 문제도 일부 업종에 공개되지만은 또 이제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하게 이제 배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용하게 하고 공동 구매 같은 걸 이용해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좀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 이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가 저는 필요하냐, 이건 뭐 과제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좀 정해놓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정책 효과가 높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자.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같이 예산이 이게 뭐 다른 DA보다는 예산이 좀 적게 들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좀 많이 개발하자. 특히 이 소상공인들의 스마트 상점이라든가 스마트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가 높은 정책들을 자꾸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협업 얘기를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원칙을 항시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무제칠시 돈으로 할 수 없는 7가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배품, 시혜,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보여지면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친절한 마음씨, 친절한 말투, 간결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해, 이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아닌 다른 요인 갖고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최신의 소비나 유통 트렌드를 읽고 대비하자.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어떤 소비나 유통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를 좀 미리미리 보고, 또 나 혼자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동업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 트렌드를 같이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흔히 말하는 디지털 기술. 여기 ICBM이라고 하는 I는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새 디지털 기술을 얘기할 때 보통 IC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서버도 만들고 막 이렇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버리면은 크게 돈 안 들이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것도 지금은 그런 걸 좀 분석해주는 여러 가지 툴들도 좀 나와 있고 그걸 또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나 이런 쪽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 업종에서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소비가 많은지를 볼 수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매장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요일별로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간지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 제품을 조금 더 전시에 신경을 쓰면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다고 되면은 소비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디스플레이 소위 말해 제품을 이렇게 좀 진열해 놓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하고 눈높이에 맞게 조명도 적절하게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먹음직스럽게 진열하고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아직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휴대폰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내 고객도 관리하고 서비스도 좀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그런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 아마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나에 맞는 디지털 기술, 그다음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좀 배워가지고 자기 그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아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상권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물건만 팔아 갖고는 안 된다. 결국은 그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라든가 혼자 사는 그런 그 독거노인들이라든가 1인 가구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좀 여러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식당이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뭐 옷가게든 뭐 커피 전문점이든 뭐 식당이든 이게 다 이제 24시간 뭐 아니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지나갈 때 그걸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서로 좀 안내도 해주고 오는 그런 서비스가 점점 필요하다고 보면 제가 경험으로 볼 때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이제 혼자 학교 가면은 빵집의 아저씨가 몇 시에 우리 애가 지나갔는지 알려주고 또 사진관 아저씨는 언제 지나왔는지 알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믿음을 갖게 해줬거든요. 세상이 좀 각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저런 아동 보호 문제라든가 그리고 요새 바빠서 행정 서비스를 물론 이제 전자정부를 통해서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택배라든가 이런 것도 집으로 배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신 받아주거나 그리고 뭐 지정을 하게 해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때 좀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하게 되면은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지역사회에서 역할도 좀 커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스타트업들 좋은 혁신 기업들이 이 마케팅이나 고객 관리하는 뭐 앱이라든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관리의 기법들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뭐 대기업만큼 뭐 아주 체계적이고 뭐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못 하더라도 내 단골들이 어떤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 요일별로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앱에서 전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해가지고 저렴하게 그 사람들한테 뭐 공짜로 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혁신기업들 간의 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소상공인 활력을 위해서 스타트업들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뭐 편의점에서 재고 관련한 시스템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찾아보시고 또 지원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찾아서 정리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 정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소상공인들은 지방정부하고의 관계, 지자체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관들이 이제 조금 전문성과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나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소명 의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전담 조직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좀 촘촘하게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좀 상호 연계를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자발적 참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소상공인 스스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정부나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지원해줘야 해. 그 소상공인 지원에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고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이 수동적이거나 뭐 별로 시큰둥 해버리면은 지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 지원 규모에 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좋은 품질을 좀 제공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서 지역 그 상인회를 통해서도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조금 그런 부분의 역할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단체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회원들을 좀 더 교육도 시키고 독려를 해서 정부 지원 못지않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정책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성과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성과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책들이 개선되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정책 효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전문가 그룹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소상공인을 둘러싼 뭐 아까 소비 트렌드의 변화,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문제를 조금 더 자발적인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저는 좀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구축 위한 정책 지원을 좀 확대한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래 관행들이 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아마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엄격한 그 법 집행,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대기업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법으로 뭐 보호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규모에 맞는 사업은 좀 추진할 필요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이나 사업 영역으로 대기업들이 진입을 좀 자발적으로 제한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 정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서 우리 대기업들이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책의 의존도를, 정책에 기대는 그런 습성들은 정책이라는 게 뭐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거점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복지라든가 아동보호, 행정서비스 이런 거에서 지금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이런 역할들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의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소상공인 스스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일본에서 일었었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은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게 지산지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을 지역에는 식당이라든가 교육기관 뭐 이런 데서 좀 소비해주는 운동, 이런 것들이 지역의 농촌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산지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푸드 마일리지 운동 같은 건 똑같은 개념인데요. 식탁으로 오를 때까지 몇 마일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저 남미에서 들어오는 뭐 포도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마일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길고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기껏해야 10마일, 20마일 밖에서 물건을 나오기 때문에 신선하고 환경적으로도 안정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뭐 차량을 많이 덜 쓰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푸드 마일리지 운동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린 푸드 운동 같은 거.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개발하고 그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주고 지역의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비해주는 그런 운동들이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야 되는데, 특히 상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 사회 운동이 좀 일어나는데 그 주제들은 뭐 친환경이라든가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가 조금 더 소상공인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또 지역 경제가 잘 활성화돼야만이 아까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지방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지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경제가 좀 더 건강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뭐 되게 어렵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 미래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